2015년 9월 15일 중국 길림성의 한 경찰서로 노인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사위가 내 딸을 죽였다고. 이 노인 왈 자기 딸이 지난달 18일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원인이 식중독이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따님이 한 달 전에 사망했다면서 그렇게 이상했으면 그때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왜 한 달이 지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사실 노부부인 자기들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내 딸 겨우 35살인데 이때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던 딸인데 그런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게 뭐 죽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잘못 먹었다 한들 죽을 수가 있나? 그것도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더 이상한 건 사위의 태도예요. 누가 봐도 지금 딸의 죽음이 이상한데 이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말도 안 되게 죽었는데 그런데 이 사위 안 궁금한가 봐. 그냥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하니 그런갑다 한가봐. 아내의 부모님인 자기들한테 이타저타 말도 없이 바로 그냥 내 딸의 시신을 매장해버렸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모님 자기 딸의 마지막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몰아쳐버리니까 와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는데 딱 그제 아침 이 노부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는 겁니다. 저 보험회사인데요. 우리 딸이 사망하기 전에 2개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 보험 금액만 무려 40만 위안에 달한다고. 이게 하나로 한 7,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전화를 딱 받고 바로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노부부는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우리 딸 사망 직전까지 한 번도 보험에 대해서 우리한테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 보험에 보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보험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사위가 한 적이 있지. 딸이 입원했을 때 사위가 딸 입원비하며 처리한다고 보험회사에 가서 처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딸이 입원했을 때 사위가 입원비 처리한다고 보험사에 갔었다. 아니, 딸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했다면서요. 전에 또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와, 보니까 이 딸 식중독으로 입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2015년 4월 27일 사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딸 유춘아가 식중독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님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이때 사위가 아버님 어머님 아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식중독으로 나왔는데 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 잠시 그 자료들 좀 뽑아올게요. 다행히도 이때 딸 유춘아는 제때 치료받아 바로 퇴원해요. 자, 여러분 지금 4월 27일 날 처음 식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월 초 또 식중독에 걸렸다며 또 입원합니다. 커피를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이때는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괜찮아져서 얼마 안 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또 3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식중독에 뭐야 이거 식중독에 덫이야 뭐야. 2015년 8월 18일 또 걸린 거예요. 국이 좀 상했던 것 같다고. 이때 그녀는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채 옮겨지기도 전에 사망한 거예요. 보통의 남편이라면 병원에서 울고 불고 막 병원에 항의도 해보고 충격을 먹을 일인데 이때 남편은요 아우 이날만을 기다렸어. 장인 장모가 딸의 시신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4일 만에 장인 장모한테 말도 안 하고 유춘아의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여자가 4개월 사이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두 식중독으로. 식중독에 걸릴 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자주 걸리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것도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요.
첫 번째는 그냥 입원, 두 번째는 중환자실, 세 번째는 사망. 뭔가 썩은 똥내가 나죠. 경찰 바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 식중독은요, 증상이 발현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 안에 치료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병원은요, 유춘아의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1시간도 채 되기도 전에 그냥 사망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한데? 식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나? 이에 경찰은 부모님이 말했던 보험 이거 확인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와, 유춘아가 첫 번째 입원하기 일주일 전 4월 10일 날 보험 하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 내역 중에 하나가 중대한 질병보험이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월 10일 날 중대한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바로 5일 뒤 4월 15일 날 생명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네. 이 두 개만 해도 보험료가 꽤 비싸. 매달 132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유춘아, 이 부부는요,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민이었어요. 이들한테 132만원의 보험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만약 가입자인 유춘아가 중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총 7,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모두 남편 룽이가 받아가게 된다. 이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주일 만에 첫 번째로 식중독에 걸려 입원했던 거예요. 경찰은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이 두 개의 보험, 그녀가 가입한 걸까? 그래서 보험지에 적혀있는 그녀의 사인, 필적 모두 감정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역시나 평소에 그녀가 쓰던 사인이 아니야. 에헤이, 이거 조작 위조했네 이거. 그렇다면 이 남편 룽이는 어떻게 아내를 죽인 걸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바로 이 남편 잡아드립니다. 아내가 식중독으로 죽었는데 아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유춘아가 농사일을 하다가 농약을 물인 줄 알고 잘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 그럼 당신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 농약 마신 거 맞냐? 농약 병은 발견된 게 없는데 어떻게 생긴 병이었냐? 막 캐물었죠. 그런데 이놈이 우물쭈물 말을 못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말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에 경찰 판단이 섰습니다. 너는 더 신문에 받자다. 집을 털어봐야겠다. 바로 이 부부의 집 수색 들어갑니다. 그 결과 집 아궁이 쪽에서 의심스러운 주사바늘 하나가 발견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2015년 9월 23일 유춘아 가족의 동의하에 그녀의 시신을 꺼냅니다. 부검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녀의 위에서 이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 그 안에 있던 내용물과 똑같은 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그 물질은 독 카보프란이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액체 농약이 아닌 백색 분말의 고체 살충제로 독성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약간 가루 같은? 만약 이 독을 먹는다? 그러면 10분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이게 막 먹지 않아도 코나 입을 통해 조금만 들어가도 인체에 되게 치명적이라 이걸 보통 사용할 때는 보호복이나 방독면을 착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중국 시골 지역에서는요, 이걸 거의 안 지킨대요. 그냥 막 쓴다고 합니다. 왜냐? 농약을 뿌리다가 뭐 코나 입에 들어가 봤자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뭔 일 있겠나 싶어 그냥 막 썼던 거죠. 그래서 실제 유춘아가 처음에 2번 입원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 농약을 잘못 써서 코나 입에 많이 들어가서 실려온 줄 알았대요. 사위 룽이가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 여튼 빼박 증거, 피해자에 의해서 독이 나왔어요. 이건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놈은 어떤 놈인가?
그는요, 유춘아와 결혼하기 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 건지 유춘아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 학교에서 잘려요. 바로 이 문제로 이 둘은 자주 싸우게 됩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매번 싸움 뿐이니 바깥으로만 돌게 되고, 바깥으로만 돌게 되니 계집질 아니면 도박이죠. 도박에 빠진 거예요. 제가 도박해서 따는 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궁해지죠. 와, 기가 막힌 타이밍. 딱 요때쯤 자기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했네. 그리고 얼마 안 가 자기 어머니까지 사망했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보험금, 이게 웬 떡이야? 당연히 다 도박에 기부하고요. 기부하다 못해 돈까지 더 빌려 도박해가지고 빚까지 집니다. 매일같이 돈 갚으라고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이러니 누가 빡치겠습니까? 이 아내 유춘아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둘은 매일같이 싸워요. 그러다가 생각한 겁니다. 아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 야, 너도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너도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남겨. 바로 아내 글씨 위조해서 보험 2개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처음으로 독을 넣은 거예요. 이때 처음이라 긴장했어. 음식에 딱 탔는데 그 음식을 먹은 아내가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모습에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구급차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유춘아 살게 됐던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대충 감이 왔어. 그래서 5월 초 2번째 또 커피에 독을 타 먹입니다. 그런데 양 조절에 실패했네. 많이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랬더니 써. 아내가 별로 안 먹네. 복용량 부족으로 유춘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후에 이 남편은 몇 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왜? 지금 1, 2주 간격으로 계속 독 암살 시도했잖아요. 또 하면 이거 병원에서도 의심할 것 같아. 그래서 약 3개월을 참은 거예요. 그렇게 8월 18일, 오늘이다. 오늘 확실히 죽여야지. 저녁밥 유춘아의 국그릇에 독국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아들 숙제하는 거 도와준다고 잠깐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국그릇에 있는 국을 다 마셔버린 겁니다. 바로 입에서 거품을 내며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진 유춘아. 그는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곧바로 구조대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지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엄청 때려 넣었고 엄청 먹었기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10분 안에 죽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서 내 아내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유춘아가 사망하고 4일째 심장이 쪼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신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장인 장모가 이상함에 부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바로 유춘아의 장례식을 진행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녀의 부모님도 모르게 매장하는 건 이것 자체가 의심 사는 행동 아닙니까?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요, 아, 사건 하나 또 해결했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최종 신문 작업을 위해 이 부부의 12살 난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아들 엄마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모습과 똑같았어요. 와, 설마 이 얘기를 들은 경찰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대요. 바로 이 룽이의 어머니 사망 날짜를 확인해 보는데 지금 이 아내 유춘아의 첫 번째 독국물 날짜가 4월 27일이에요. 딱 한 달 전 2015년 3월 24일 룽이의 어머니가 사망했네. 그런데 사망 당시 상태가 기록상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 와, 똑같아.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앞서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 사망하고 보험금 나왔다고, 그걸로 도박해서 다 탕진했다고. 이 엄마도 사망 직전 보험을 하나 가입했었네.
그 수익자가 아들 자기였고 엄마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사에 돈 청구했었네. 경찰 바로 이 어머니의 무덤 팝니다. 시신 꺼내 부검 들어가요. 역시나 독극물 중독. 와, 이 새끼 썩을 새끼. 지 엄마의 지 와이프의. 이놈은요 자기 엄마가 이때 중병에 걸려 내내 누워만 계셨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먹을 죽에 농약을 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직접 엄마 입에 엄마 맛있지? 많이 먹어? 금자씨야 뭐야. 이 룽이의 아버지는 진짜 병으로 돌아가신 게 맞았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프니까 후에 남을 아내와 아들이 걱정돼서 보험을 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을 탔죠. 이때 이 맛에 들린 겁니다. 아싸 꽁돈. 돈이 또 필요해지니 엄마를 죽인 거예요. 보험금 타야 되니까. 엄마 죽이고 나온 돈도 다 썼네.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아내를 또 죽인 겁니다. 아내 죽여 나온 생명값 보험금 또 다 썼네. 그럼 그 다음은 자기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놈에겐 사형이 답이죠. 그런데 이 뻔뻔한 놈이 항소해요. 왜? 지가 죽을라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남은 아니 가족은 그냥 팍팍 죽여놓고 지가 죽으려고 하니 죽일 때처럼 용기가 안 나나 보지? 항소 바로 기각 사형 유지시킵니다. 이 아버지는 남겨질 아들을 위해 좋은 의미로 보험에 가입 남기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진짜 몰랐겠죠. 내가 이렇게 남긴 돈이 아들에게,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독이 될 줄은, 아들을 악마로 만들 줄은. 이놈은 빚의 압박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이길 포기했습니다. 이런 놈의 끝은 죽음이죠. 여기서 유춘하의 죽음도 최악이지만 이 아들 또한 지금 자기 엄마와 자기 할머니의 죽음을, 그 고통의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거거든요. 12살이었어요. 그 충격이 우리나라 엄여인 같은 놈이죠. 안 잡혔으면 진짜 피해자가 더 낫을.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미국 텍사스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40대였던 콜리스라는 남자. 그는 너무너무 불안한 목소리로 경찰관님 빨리 우리 집에 좀 가봐주세요. 지금 제가 체육관 다녀온다고 잠깐 나온 틈에 우리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방금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놀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지금 아내 혼자 집에 있거든요. 너무 걱정돼요. 빨리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 말에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이 한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신다면서 아내가 있는 집에 안 가보신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 상대편에게 문자가 이상하게 왔어요. 그러면 놀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면서 신고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경찰과 비슷한 시간대에 집으로 바로 온다거나 하는데 지금 자기는 체육관에 가만히 있으면서 신고 전화만 한 거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고하고 바로 집으로 자기도 가려고 했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다면서 본인은 왜 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라는 이 경찰 질문에 이 콜린스의 대답이 더 의심을 삽니다. 이때까지 너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남자가 이걸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바로 그냥 저도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몰라. 그게 대답을 못해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결론은요. 괜히 지금 도둑이 집에 있으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신고 전화부터 한 거예요. 여튼 그렇게 경찰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얼마 안 가 콜린스도 뒤따라 도착해요. 그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경찰만 우선 들어가게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설마 벌써 도둑이 아내를 데리고 도망갔나? 그렇게 거실부터 쑥 둘러보는데 거실 가쪽 땅바닥에 누군가 누워있어. 그런데 보니 머리에 가방을 뒤집어 쓰고 있네.
예상하시다시피 아내였습니다. 경찰은요, 아내 머리에 씌어진 가방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이 아내 안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는 안대.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이 침입자가 그녀를 총으로 쐈다는 건데,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남편은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고 하는데 창문도 뜯겨진 게 없고 현관문도 멀쩡하고 외부인 침입 흔적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드는 생각이, 사건 당시 이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줬고 손쉽게 이 침입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 말은 고로 범인 이 아내와 안면이 있는 지인일 소행이 크겠구나. 우선 사망한 피해자는 콜린스의 아내인 중국인 랑이아나라는 45세 여자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여자였어요. 그리고 최초 신고자인 남편은 연하남 41살 콜린스. 이 둘은요, 2007년 애리조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정이 들었네. 그렇게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꼬린.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은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보통은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살잖아요. 이 둘 결혼 생활을 무려 14년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애가 없어. 줄곧 신혼 부부 마냥 달콤함을 유지하며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이들은요, 아이는 없었지만 동물은 많이 키웠습니다. 여러 강아지들, 닭도 키우고요, 고양이도 키웠대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곤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동물들에게 관심이, 사랑이 많았다는 부부. 이들은요, 고양이나 개 같은 작은 동물을 돕는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 콜린스는요, 한번 자기 개인 돈을 써가지고 병든 고양이 한 마리도 구출한 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든 걸까? 하지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제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바로 상대편 배우자입니다. 이때 역시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 남편 콜린스를 올려요. 경찰이 제일 이상하게 느낀 그의 행동은요, 바로 최초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콜린스가 아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아내가 여보,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 무서워.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신고 전화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약 45분이 흘러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문자에 놀랬으면 바로 신고 전화하면서 자기도 집으로 달려가던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아내가 무섭다는데 4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신고 전화를 했다고?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하는 건 경찰이 딱 현장에 도착했어요. 집안을 수색하는데 곳곳에 집안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거예요. 이에 경찰 물었죠. 이거 CCTV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달아놓은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해외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아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자, 아내가 도와달라고 문자 보냈어요. 놀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나 처할 게 아닌 CCTV 바로 확인해보고 그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는 아내에게 구조 문자 받았을 때 바로 CCTV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체육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경찰에다가 그냥 신고한 거지. 이런 행동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실제 집안의 CCTV는 확인 결과 녹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혹시 자기가 범인이라 CCTV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죽인 거니까. 이때 콜린스는요, 아내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결론은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 새끼 이거 입벌구야 뭐야. 입만 벌리면 구라. 범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더만 지 체육관 헬스장 사물함에서 나와요. 아내 지갑이 왜 네 헬스장 사물함에서 나옵니까? 거기다 플러스 경찰이 이 콜린스의 옷을 여기저기 조사해 보게 되는데
옷에서 22구경 총알 하나가 떡하니 이 안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총상으로 봤을 때 딱 22구경 이 총으로 죽은 건데, 그런데 이 남편 콜린스 분명히 경찰한테 그랬거든요. 집 안에 총 같은 건 없다고, 집에 총알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총알이 지 옷주머니에서 나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네 번째 또 의심스러운 점은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 이것이 떡하니 나오네. 뭐가? 25만 달러의 생명보험 증서가 하나로 쳐보니까 한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결정적인 증거죠. 거기다 분명히 경찰이 사전에 조사하면서 물어봤었어요. 혹시 안에 보험 든 거 있냐? 그때 분명히 콜린스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없다며 집안에서 발견된 이거 뭔데? 거기다 이거 보험 가입 날짜를 딱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아내 죽기 이틀 전이네. 보험 가입하고 이틀 만에 아내 죽은 거예요. 거기엔 또렷이 아내의 자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사망 시 돈 받아갈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 콜린스. 이건 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사망보험금을 노린 배우자 살해 사건은 오만 나라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편이죠. 네가 아내를 죽이고 생쇼하고 있구나. 자, 당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알았죠. 범인,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구나. 그리고 시신을 딱 봤을 때 안대를 끼고 있었어요. 눈이 가려진 상태. 아무래도 사망한 후에 가린 게 아닌 사망 전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 죽인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안대를 주면서 눈을 가리라고 하면 이게 선뜻 가려집니까? 왜 이걸 쓰래요? 싫은데요? 좀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 아내는 안대를 썼어요. 이는 아내가 범인에게 크게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범인은 범행 후 그녀 머리에 가방을 씌워놨어요. 이런 경우는요, 거의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할 때 하는 행동이래요. 조사한 바로는 방 안에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주위 이웃들 탐문 수사를 해봤더니 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사건 얼마 전 이 집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아주 그냥. 여기에 더불어 이 콜린스는요, 경찰이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해. 이것 자체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놈은 왜 자기 아내를 죽인 걸까? 진짜 그저 돈 때문에 죽인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내가 요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좀 죽자. 대놓고 죽이면 보험료 안 나오잖아. 사고사로 범죄의 피해자로 위장해야지. 이게 끝이에요. 진짜 지는요, 그냥 오롯이 이 생각 하나로 나름 머리 쓴다고. 지는 헬스장에 있으면서 경찰서로 전화. 뭐 집에 CCTV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경찰이 아내가 위급하다는데 왜 바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전혀 생각 못하고 경찰이 헬스장 CCTV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45분 동안 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헬스장에 죽치고 있었는지 그거 물어볼 것도 모르고 오롯이 아내 죽이고 돈 받아야지 이 개똥 같은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 이놈은요, 재정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좀 더 자세하게 왜 돈이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부부가 SNS에 올렸던 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추측하기로는 이 아내가 한날 글을 올렸는데 이 남편 콜린스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종양도 생기고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의료비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허리 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을 한번 올렸었던 거예요. 이걸로 보아 이 치료비로 집안의 모든 돈이 써졌고 그러다 보니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먹고 싶은데 그놈의 돈. 짜증나. 큰돈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내 아내 생명값. 사건 발생 후 채 일주일도 안 돼 경찰은 2021년 11월 24일 남편 콜린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판사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정해요. 15만 달러 하나로 쳐보니까 약 한 1억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돈 절대 콜린스 못 낸다. 고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참 14년을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바로 이틀 만에 그것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사건 당일 이놈이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아내 눈에 안대를 씌운 거예요. 왜? 아내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여야 내가 정확히 머리를 조준해서 쏠 수 있거든. 내가 더 행동하기 편하거든. 별의 별 달콤한 말로 안대를 쓰게 만들고 바로 총을 꺼내 빵! 그리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머리에 가방을 씌우고 거실 한켠에 놓고 아내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도와달라 문자 보내고 그 후 아내 지갑을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면서 이제 헬스장으로 가 있다가 신고를 한 거죠. 바보같이 자기가 아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 시간 계산 잘못해서 한참 45분 지나가지고 아내한테 도와달라 문자 왔다고.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헬스장으로 이동하고 뭐 사건 유기한다고 나름 막 하면서 시간이 간 거지. 45분이.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게 다 이제 꾸며놓은 것 같아.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문자 온 게 45분 전인데 왜 이제서야 신고해? 나쁜 새끼예요. 이게 정확히 몇 년형이 나왔는지 제가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모두 재판이 진행됐고 보석금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른들 옛말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다 이런 말 종종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진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를 막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마들은 숨어 있더라고. 얘 봐요.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멍청한 놈이 아내 목숨 노리고 돈 벌려다가 범행 이틀 만에 바로 잡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프레스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4만 명의 인구만이 살고 있는 되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라고 해요. 이곳 주변이 되게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 많대요. 넓은 숲이 쫙 펼쳐진 데도 있고 약간 서부 개척 시대에 뭔가 되게 역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곳에 매년 3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이 윌리엄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프레스콧 남쪽 국립공원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곳 캠핑장에서 보내려고 온 거예요. 이 부부는요, 이날 캠핑 칠 곳을 정하는데 작은 숲 옆에 되게 좀 외져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해요. 사실 이 부부는요,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이 똑같은 장소에 이 외진 이곳에 2번이나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멈춰선 이곳 외져 보이고 사람들도 안 다니고 좀 그래 보이지만 사실 물, 강가도 가깝고 주요 도로와도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팟이거든. 되게 조용해서 둘이서 이 시간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장소야. 차를 세우고 캠핑 장비를 하나하나 내리고 텐트 치고 준비하다 보니 엄마야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 이런 외진 곳에 캠핑 치고 잘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불이거든요. 벌레나 동물들 퇴치에 그리고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밝게도 하고 그러니까 꼭 장작을 피워야 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완전 어두워지는데 그럼 장작 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여보, 우리 이거 준비는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장작 먼저 구해봅시다. 말라 죽은 어린 나무를 찾아 땔감으로 쓰기 위해 부부는 깊은 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뭐 얼마도 안 됐어요. 앞에 나무 하나가 크게 있는데 그 나무 뒤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나무 뒤에 누군가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웃긴 게 이 나무 뒤에 있는 무언가도 이 부부의 기척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놀래서 황급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아니,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껌껌하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나무 뒤에 있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섭잖아요. 쌍방은 수풀을 사이에 두고 살벌하게 대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나무 뒤쪽 맞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뭔가 뒷걸음 치는 듯한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붕!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곧 주변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윌리엄 부부도 그때서야 한숨 돌렸죠. 아무래도 길을 잃은 관광객을 만난 것 같다. 그쪽도 우리 소리에 순간 놀래가지고 도망간 것 같다. 한시름 놓은 부부는 계속해서 적당한 장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윌리엄은 바로 다기는 칼을 꺼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근처 2-3m 떨어진 곳으로 다가갔을 때 윌리엄 갑자기 걸음을 멈춰요. 그러더니 여보 오지마. 나 있는 대로 오지마. 갑자기 아내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쓱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내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와요. 아니 표정이 무슨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막 달려오더니 아내 손을 끌어당겨 아내랑 같이 뜁니다. 한 손은 아내를 잡고 또 한 손은 핸드폰으로 전화해요. 어디로? 경찰서로. 작은 나무 근처에서 윌리엄이 본 건 나무 아래 풀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처음에 와 이거 홀로 캠핑을 온 누군가가 곰한테 습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다 뜯어 먹히고 팔만 남은 거 아니야? 혹은 팔이 여기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팔 위쪽 끝에 잘려진 부위를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동물들이 뜯어 먹었으면 막말로다가 너덜너덜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것에 쓱 잘린 듯한? 그리고 이 팔 색깔이 완전 짙은 보라색이 돼 있었어요. 근육도 탈수,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즉슨 팔이 잘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팔의 상태는요 모두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경찰은 바로 그 근처를 전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몇 분도 안 돼 또 다른 다리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와 이거 한 사람의 양쪽 다리가 발견됐구나. 다리 2개, 팔 하나. 그런데 이게 뭐야? 발견된 두 다리가 다 오른쪽 다리야. 사람이 오른쪽 다리만 2개일 리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9개의 다리가 발견된 거예요. 두 팔에 기타 다른 부위들까지 하면 총 12개 이상의 신체 부위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설마 연쇄살인마의 소행인가? 연쇄살인마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토막내서 툭툭 버려놓은 건가? 그런데 다음날 더 놀라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레스콧 북쪽 교회 지역으로 사슴 사냥꾼 2명이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사람 머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2개를. 이때 또한 경찰 그 주변을 전부 수색합니다. 그 결과 또 수십 개의 토막난 사람 부위가 발견돼요. 처음 발견한 것들까지 더하면 총 사람의 53개의 신체 부위가 발견됐대요. 그중 사람의 머리만 무려 5개. 어마어마하죠? 이 신체들 모두 DNA 검사했어요. 그 결과 총 9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법의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살인사건 같지 않다고. 왜냐? 팔, 다리 쪽 피부에 규칙적으로 뭔가 번호들이 막 찍혀있어. 어느 부위에는 금속 라벨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돼지 이렇게 도살된 거 보면 보라색으로 막 찍혀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마냥 부위에 뭔가 번호하며 마크가 있다는 건데 이거 보는 순간 법의관은요 한 가지 경우가 생각났대요. 바로 기증 시신. 법의관 왈, 한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요. 그러면 생전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신들에는 연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시신 신체 그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숫자를 받거나 라벨을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 영화 보면 시신 안치실에 시신들 다리 쪽에 라벨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다면 기증된 시신들 부위가 왜 여기 황무지 풀숲에 떨어져 있어? 범인을 알아내려면 이 시신들이 모두 어디로 기증이 됐던 시신들인지 거꾸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경찰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시신 기증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기관에서는 기증받은 시신을 쓰레기 마냥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다. 플러스로 저희 기관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라벨을 표식하거나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기증기관에서 그런 것 같다고. 정말 다행히도 현장에서 한 봉투가 발견됐었어요. 경찰은 이 봉투의 겉면에 적힌 주소를 통해 이 시신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내게 됩니다. 누가 기증받은 시신들을 다 토막내가지고 엿다가 버려놨냐? 확인 결과 워싱턴주에 있는 퓨처 제넥스라는 신체 기관이었습니다. 여기는요,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나 조직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연구단체에서 시신이 필요하대요. 나이는 20대에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자. 이 연구단체에서 일일이 시신 찾아다니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찾아달라. 그럼 이 회사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시신을 건네주면서 중간에서 약간의 그 중개비를 뽑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퓨처 제넥스라는 회사, 큰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장 겸 직원은 딱 한 명인 회사였습니다. 59세였던 윌터 헤럴드 미첼이라는 남자. 이 윌터는요, 30년 동안 신체 중개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에 그는 워싱턴에서 이 사업을 접게 돼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로 이사왔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장사가 안 돼. 장사를 접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재고 옷.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짝인 거예요. 시신을 팔고 사던 남잔데 사업을 문 닫았어요. 지금 재고로 쌓아져 있는 시신 어쩔 거예요? 커다란 냉동고에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리조나주로 이사 올 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는 또 어쩔 거야. 이거 내내 가지고 있으면서 대대로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황무지라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거고 동물이나 보면 뭐 뜯어먹겠지. 그래서 풀숲에다가 툭툭 떨어뜨리면서 동물들 먹으라고 버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들 보관했던 그 냉동고 있죠. 그거는 인터넷 중고거래로 싸게 팔아버립니다. 와, 이걸 모르고 그 냉동고를 산 사람은 진짜 이거 후에 알게 됐을 때 너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놈은 체포됩니다. 솔직히 경찰은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신을 다루던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신을 그냥 땅 위에다가 툭툭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아무리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도 너무 대놓고 그런 거 아닌가. 보통은 좀 땅을 파서 묻던지 하지 않나? 그가 이렇게 쉽게 들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지 말로는 그래요. 환경이 걱정돼서 그랬대요. 땅에 묻었다가 나무라든지 풀, 땅들이 아야아야 오염돼서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개소리입니다. 전문가는요, 뭔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버린 거면서 자기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일반 살인마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거를 막 어필하고 싶어.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남자 몇 년형 받았을까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었거든요. 2022년 10월 말 윌터는 24개의 죄명으로 기소. 24개. 결론은 4년 받았대요. 그러니까 2026년이면 출소합니다. 참 별의 별일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신 기증센터 일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니 남은 재고 시신들을 어찌할지 몰라 다 토막내서 쓰레기 마냥 버린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8월 15일 이날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진짜 달걀이 익을 정도로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마치 용광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속 도심 한가운데 작은 광장에 우뚝 선 두 개의 거대한 텐트가 눈에 띕니다. 밖은 더웠져 죽을 판이었지만 다행히도 이 텐트 안은 에어컨이 빵빵했고요. 시원했고 쾌적했어요. 거기다 이 텐트 내부 또한 막 고급 천 실크에다가 꽃으로 막 뒤덮여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웅장해. 이뿐이게요. 이 큰 두 개의 텐트 안에서 뭘 하는 건지 수십 개의 식탁에다가 그 위에 고급 음식들까지 5성급 셰프가 만든 요리도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크게 우뚝 서 있던 두 개의 텐트 뭐 하는 장소인 것 같나요? 다름 아닌 이 텐트는요, 결혼식장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는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결혼식을 남녀로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텐트가 두 개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남자 손님들을 위한 텐트, 또 하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텐트. 이 나라는 여자들이 히잡, 얼굴을 막 가리고 있잖아요. 결혼식장에서까지 막 뒤집어 쓰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텐트 안에서는 이제 벗고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은 36살이었던 자이드였습니다. 자이드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대하게 고급지게 한 거예요. 이날 그는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시작되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연애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와 아이들이 쓰는 텐트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태양 아래 한순간에 여자와 아이들이 쓰던 텐트는 완전 화마에 먹혀버렸어요. 이곳이 텐트예요. 실크, 천, 나무들 천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불이 더 활활 더 잘 타오르게끔 자양분이 돼버린 거예요. 화재가 난 텐트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당연히 이들 모두 그 텐트 안을 벗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텐트 입구와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 같은 것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고 지침서도 없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도 없고 사람은 많고 이런 긴급한 순간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텐트 안에 있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출구로 몰리게 되니 빠르게 반응하고 먼저 달려갔던 처음 몇 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사람들이 그 출구 문에 끼기 시작하면서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갇히듯이 돼버린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죽겠다 싶으니까 얼른 나가라 뒤에서 막 밀기 시작하고 문 틈에 낀 사람들도 나가려고 해서 이제 몇 명이 밖으로 나와요. 그럼 뭐해, 뒤쪽에서 앞으로 또 막 밀리면서 그 출구에 또 낑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겁이 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앞에 넘어진 사람까지 밟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텐트 안이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화마, 불로 생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불과 3분 후에 거대했던 텐트는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시체들만 남아버렸어요. 실제 현장 냄새가요, 사람이 탔잖아요. 한두 명이 탄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불에 탄 그 천이라든지 뭐 이런 냄새에 사람이 탄 시신 냄새까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났대요. 더 최악이요, 당시 여자와 아이들이 있던 텐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들 가족 없었겠습니까? 이들 모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과 와이프,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내 눈앞에서.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만 무려 41명이 즉사했습니다. 76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끝이게요? 76명이 중상을 입고 옮겨졌잖아요. 이 중에서 16명이 또 치료 중에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사망자가 41명에서 57명이 된 거죠.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괜찮았을까? 아니요. 60명의 부상자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거의 다 타서 이전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온몸이 거의 다 타서 남은 인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태반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앞서 언급했듯이 화재가 났던 텐트가 여성과 아이들 전용 텐트였어요. 고로 피해자들이 거의 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식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불날 게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불이 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처음에 이곳에서 요리사가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스렌지 같은 게 오래된 거지. 그래서 그게 부주의로 텐트에 조그만하게 불이 붙었고 그게 이렇게 커진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거 불 붙였냐? 어떤 썩을 새끼냐? 경찰은 그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탐문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찰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바로 나르사 요세프라는 23살 여성. 이 여자는요,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 제이드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그럼 그날 결혼식이었으니까 주인공 신부였다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남자 1명이 아내 2명에서 4명 정도 두고 있는 게 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르사는요, 신랑 제이드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경찰은 나르사를 소환했어요. 네가 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면서 막 울어. 그녀는요, 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정신이 많이 붕괴돼 있었습니다. 이는 나르사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라에서는 막 가족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되게 쪽팔려 한대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숨기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계속 숨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끔. 당연히 정신 아픈 딸을 치료받을 수 있게 병원 데려가고 했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면서 숨기기나 바빴지. 그 상태에서 그녀가 18살이 됐을 때 무려 13살 연상이었던 제이드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뭐 중매 결혼이긴 했지만 나르사와 제이드 둘은 행복했어요. 두 아들이 차례로 태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아니, 둘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장애. 당연히 이런 두 아들을 나르사 혼자 보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이드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이드가 자기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뭐 도우미 시터분 2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마 제이드는 좀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모두 장애가 있는 게 유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내 문제인 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서 나르사에 대한 제이드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다처제가 되니까 좋게 얘기하지, 우리나라였으면 장애 아들이 태어나니까 본처 두고 계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나르사 안 빡치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 아들 다 장애가 있게 태어나 아무리 시터가 도와준다고 해도 손이 많이 가고 알게 모르게 자기도 느낀단 말이에요. 나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아요.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라고 해도 두 번째 아내가 들어오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
첫 번째 아내는 싫거든요. 나만 사랑해줬으면 하지. 그런 상황에서 2009년 8월 초 남편 제이드가 통보합니다. 나 두 번째 아내를 찾았다. 일주일 뒤에 그 여자와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을 준비해라. 그냥 통보. 이 얘기를 들은 나르사 완전히 빡친 거예요. 제정신을 잃은 겁니다. 와, 뭐? 누구 마음대로 뭘 한다고? 내 이것도 가만히 안 둔다. 일주일 뒤에 결혼식? 내가 그날 제이드하며 그녀까지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사전에 휘발유를 한 통 사놓고 결혼식 날 몰래 숨겨서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그날 그녀는 여성 전용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고 떠들었지만 이것 또한 척이었어요. 행복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재미있는 척,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는데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 해가 져갈 무렵 그녀는 텐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텐트 부근에 몰래 숨겨뒀던 휘발유통을 꺼내요. 그 휘발유통을 들고 결혼식장 부근으로 걸어가는데 그 도중에 좀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던 시터 도우미 몇 명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나르사 손에 있던 이상한 통 같은 걸 봤습니다. 실제 이때 한 도우미 시터분은요 대놓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대요. 손에 통 그거 뭐냐고. 이때 그녀는 마실 물을 한 통 들고 왔다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도우미분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색깔도 확연히 물이 아니고 휘발유는 냄새도 심한 거 아시죠? 냄새도 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튼이 나르사가 그렇게 휘발유를 들고 여자 텐트 밖에 이제 휘발유를 한 바퀴 쓱 뿌린 뒤에 이제 불을 붙인 겁니다. 그녀의 의도는요, 두 번째 부인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떡해. 이때 두 번째 부인과 남편은 그 텐트 안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어머니와 여동생만 있었대요. 안타깝게도 이 두 분 억울하게 사망하셨다고. 이 무슨 개같은 상황입니까? 지금 몇 명이 지 복수심 하나 때문에 죄 없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40명이 넘게 희생됐어요. 이 억울한 하늘 어떻게 할 거야? 이 사건이 다 밝혀진 후에 나온 이 여자, 이년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힙니다. 나르사 이년은요, 저 정신병 있어요. 저 정상 아니에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휘발유를 축의금으로 착각해서 텐트 주변에 뿌렸다고. 그러니까 나 정신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아니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게 문제예요. 심신미약은 네 사정이고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이 네가 정신이 어쩌고 나발이고 네 사정까지 다 일일이 봐줘야 되니? 그냥 네 년이 40명 넘게 다 죽인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녀의 주장에 판사가 되물었대요. 그럼 왜 그때 라이터는 가지고 있었냐고. 휘발유가 축의금인 줄 알았으면 그냥 뿌리고 끝났어야지. 왜 불을 냈으며 라이터는 그럼 왜 가지고 있었냐고. 불 붙이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휘발유를 축의금으로 착각했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잖아요.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불 붙이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쿠웨이트는 이런 여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요? 우리나라와 대체적으로 좀 문화도 그렇고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거의 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 피고가 여자라면 보통은 비교적 가벼운 종신형으로 감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너무 죄질이 나쁘거든. 50명이 넘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절대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외로 이때 2010년 3월 나르사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만약 5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이 50명 이상의 유가족분들, 이 유가족분들이 모두 아니다, 나르사 살려줘라 라고 모두가 동의한다면 종신형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대요. 죽여야 된다고, 감형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르사가 쿠웨이트 역사상 두 번째로 사형 선고가 된 여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파렴치한 이 여자,
사형 선고받고 수감이 딱 되니까 딴 사람은 쉽게 그냥 죽이겠다 해서 휘발유까지 챙기고 한 년이 지가 죽겠다 싶으니까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뜬금없이 자기 임신했다고, 제이드의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임신되면 사형 선고가 감형되지 않나?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얄팍한 그녀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야, 개소리 하지마. 네가 임신됐다고 해도 출산하고 나면 그 후에 바로 사형 집행할 거야. 무슨 수를 써도 네가 감형될 일은 없어. 이렇게 법원이 딱 입장 표명을 하자마자 바로 나르사 유산됐다고 말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지는 어떻게든 살고 싶어. 웃기죠? 결국 사형 선고받고 7년 뒤인 2017년 1월 25일 나르사는 또 다른 죄수 6명과 함께 사형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나르사가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였다고. 이날 나르사 플러스 첫 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자까지 다 사형 집행돼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뭐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쿠웨이트 당국에서 결혼식 대형 텐트에서 못하게끔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오늘은 한 여자의 복수심에 무려 부상자들까지 해서 100명 넘게 희생된 쿠웨이트 역사상 40년 만에 최대 참사라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틴다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 인구가 대략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땅덩이는 되게 넓은데 인구수는 적은 곳이래요. 그래서 거의 도시를 제외한 주변은 대자연의 원시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 사이 숲 속에 여러 야생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대요. 오늘 사건은 2015년 5월 11일로 돌아갑니다. 시내 변두리의 자작나무 숲에 한 중년 여성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54세였던 나탈리아 파스테르나크. 그녀는 20여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요리사에 우체국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새 아이를 키워냈어요. 이때 그녀의 막내딸이 20살로 잘 키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돼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죠. 그녀는요, 추운 이 지역에 봄이 찾아오는 주말이 되면 늘 습관처럼 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작나무 숲에 가서 수액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액으로 음료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마치 부모님들이 김치를 담가 자식들 다 나눠주듯이 이때 수액으로 음료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게 행복이야. 자작나무 몸통에 몇 센티미터 깊이의 작은 구멍을 뚫어요. 거기에 용기에 연결된 호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 시간 기다리면 자동으로 그 용기에 자작나무 수액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날 나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수액 채취하러 온 발렌티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발렌티나는요, 나이가 80대였습니다. 거의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나죠. 엄마뻘. 나이가 있다 보니 발렌티나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기본적으로 청각 장애 상태. 그래서 뭔가 소통할 게 있을 땐 나탈리아는 항상 발렌티나 앞으로 가서 큰 소리 내면서 말하고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이 둘은요, 엄마뻘이었지만 사실 둘도 없는 수년 동안 함께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들 곁에 게르타라는 개도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는요, 나탈리아 강아지였는데 한 10년 전에 길가에서 죽어가는 걸 데려다가 이제 나탈리아가 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이날 작업은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강아지 게르타는 좋아 날뛰고 나탈리아와 발렌티나 능숙하게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강아지 게르타가 막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딱 멈춰. 그리고 한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미친듯이 짖기 시작해. 게르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짖은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급한 짖음에 나탈리아가 놀래서 바로 게르타를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딱 그녀 앞에 큰 나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게르타 쪽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나탈리아는 큰 나무 주위를 가볍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녀는 눈앞에 무언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불곰이 우리 근처에 떡하니? 게르타가 그렇게 안 짖어줬으면 나 이 곰의 점심밥이 될 뻔했어. 다행히 이때 곰의 관심은 짖고 있는 게르타에게 쏠려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근처에 있다는 걸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강아지 게르타는요, 계속 짖으면서 곰 주위를 뱅뱅 돌아요. 그래서 이때 곰은요, 되게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저 개 삐삐 저거 잡히면 내가 찢어 죽인다. 바로 게르타에게 달려들어요. 게르타는요, 강아지 재빠르잖아요. 슉슉 잘 피해 다녀. 여러분, 이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탈리아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분 뛰었나? 딱 멈춰요. 왜냐? 발렌티나가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난리난 이쪽을 등지고 수액을 모으고 있을 텐데. 실제 발렌티나는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개가 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근처에 불곰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80세의 발렌티나는 분명히 곰한테 잡아먹힐 것이다. 와, 양심상 그냥 못 가겠어. 그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바로 뒤돌아 비명을 막 지르면서 발렌티나 쪽으로 달려가요. 이때 그녀의 이 비명 소리 강아지 게르타와 이 불곰한테도 들렸는데, 이때 문제가 게르타, 주인 나탈리아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곰을 따돌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라? 우리 주인이 날 부르네? 주인 나탈리아 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강아지를 지금 불곰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나한테 와 돌아버리겠네. 나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이 곰은요, 잠시 놀란 듯 보였어요. 누굴 쫓을까 망설이는 듯이 가만히 몇 초 있더니 너다. 나탈리아 쪽으로 돌진해옵니다. 와, 우리가요,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막 돌진해 와도 순간 놀래서 다리가 굳거든요. 피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야생동물이 뛰어오는 거잖아요. 몇 초 그 자리에서 굳었다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달려야 된다. 그렇게 막 뛰는데 늦었어. 불곰의 발에 찍혀가지고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탈리아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으아! 이 곰이 그녀가 딱 넘어지자마자 바로 허벅지를 콱 물어버린 거예요. 와, 어떡해요. 이때 그녀 손에는요, 다행히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무 구멍을 뚫을 때 쓰는 드릴. 허벅지가 곰에게 물려있는 그 상황에서 와, 대단해요. 그 드릴을 작동시켜가지고 곰 눈을 이걸로 찔러버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딱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문득 그 짧은 순간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허벅지가 물려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 괜히 눈 찔렀다가 곰을 더 자극해서 더 짜증나게 해서 곰이 더 날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아싸리 여기서 죽어버리면 몰라. 내가 이렇게 막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막 다리 다 찢어지고 손도 막 조각조각 먹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애들이 이제 다 키워놨는데 엄마가 장애인이 돼버렸어. 그럼 이 부담이 고스란히 내 자식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녀는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내 새 자녀들한테 짐이 되긴 싫어.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곰은요, 그녀 손에 들려있던 드릴, 그녀가 그거를 누르기도 전에 허벅지 물고 있던 입을 놓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리곤 곰 자기 두 발을 그녀 몸 위에다가 딱, 곰 무겁잖아요. 모든 무게가 앞발 두 개에 실린 거예요. 내 몸을 막 누르고 있어. 엄청난 무게가 나를 누르니까 억 하면서 나탈리아가 손에 있던 드릴을 놓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곰은요, 다시 그녀의 오른팔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강아지 게르타는 여전히 그녀와 곰 주위를 돌면서 막 짖고 있었어요. 자기 쪽으로 주위를 다시 끌려는 듯이. 하지만 이미 곰이 내 피냄새를 맡아버렸는데,
아무리 곁에서 강아지가 짖어대고 해도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와, 이 순간 나탈리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녀는요, 절망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나 오늘 죽겠구나. 나 찢겨 죽겠구나. 그래서 묵묵히 속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곰 뒤통수를 나무 막대기로 막 내려 찢기 시작합니다. 누구였겠어요? 귀가 먹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발렌티나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이 무서운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막 달라들었던 거예요. 곰 입장에서는 딱 먹잇감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뒤통수를 누가 갈기니까 얼마나 놀래요. 아씨 뭐야 하면서 뒤를 확 돌아본 거예요. 가만히 발렌티나를 쳐다만 봐. 이때 땅바닥에 쓰러진 나탈리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발렌티나가 곰을 자기 쪽으로 유인해 봤자 지금 나는 이렇게 어느 정도 먹혔고 발렌티나 80대예요. 뛰어봤자죠. 우리 둘 다 죽겠다. 그러니 그냥 당신이라도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이때 나탈리아는 막 팔하며 허벅지하며 잘리고 물려가지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소리 빽 지릅니다. 나한테 다시 관심 가지라고. 그 틈에 발렌티나 도망가라고. 이 방법은요, 먹혔어요. 다시 곰이 날 쳐다봐. 그리고 이 곰, 나탈리아 목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 우리 그 사자나 호랑이 이런 애들 자기 새끼들 자리 옮기거나 할 때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세게는 안 물죠. 자기 새끼 죽이면 안 되니까 살짝 물어가지고 이동시키잖아요. 이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곰이 목이 끊어질 정도로 물어버린 게 아닌 그냥 살짝 목덜미를 물고 일어나서 그녀를 산속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와, 놀라운 건 이때도 그녀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물려가지고 끌려가면서 발렌티나가 뒤돌아 도망가는 뒷모습을 봤었다고.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절했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신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살짝 정신이 든 거예요. 살짝 정신이 듦과 동시에 저 멀리서 무슨 개 짖는 소리가 나. 곰은 여전히 내 옆에 있어. 이 곰은요, 그녀의 팔을 한 번 더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데 확 먹진 않아. 오히려 갑자기 이 곰이 나탈리아의 몸에 흙과 나뭇잎을 막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래 불곰이요, 습관이 있대요. 불곰은요, 신선한 먹잇감을 좋아해서 그래서 가끔 사냥에는 성공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을 땐 먹잇감만 어느 정도 물어 뜯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흙과 나뭇잎 밑에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불곰은 신선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죽이지 않아. 도망가지 못하게만 만들어 놓고 덮어놔요. 그러면 죽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잇감이 죽었을 때 그때 내가 배고프지 않겠나. 반대로 내가 배가 고파졌을 때 먹으려고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돼 있거나 혹은 아직 안 죽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안 죽어 있으면 죽이고 바로 먹으면 되는 거고 갓 죽었어도 좋은 거고. 와, 곰이 진짜 기가 막히죠. 딱 이때 이 곰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때 곰 배가 안 고팠어. 그런데 사냥은 성공했죠. 그래서 도망 못 가게끔만 만들어 놓고 자기 일명 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나뭇잎과 흙으로 덮어놓고 곰은 그냥 갑니다. 이때 도망가면 되는 건데 이미 몸이 다 뜯겨서 도망도 못 가는 상황.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곰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의 상체를 밀어내더니 혀를 내밀어 그녀의 목을 막 핥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느꼈대요. 와, 나 이제 진짜 목 물리겠구나. 진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잡아 먹히겠구나.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힌 이때 갑자기 내 강아지 게르타가 막 짖는 소리가 또 들려. 멀리서 오고 있는 것 같아. 그 소리에 곰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나탈리아를 콱 물려다가 멈칫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 후
숲속에서 연이어 4발의 총성이. 그리고 몇 분 후 2명의 사냥꾼이 내 강아지 게르타의 인솔하에 드디어 반쯤 묻힌 나탈리아를 찾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탈리아 덕분에 도망칠 수 있었던 발렌티나가 30분 동안 숲속을 막 헤매다가 하수 처리장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경찰로부터 위임받은 2명의 사냥꾼이 바로 달려왔고 몇십 분 동안 이 사냥꾼들이 산속에 막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내 강아지 게르타를 만난 겁니다. 이 게르타가 막 짖으면서 이들을 나탈리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 과정에서 곰과 딱 맞닥뜨렸고 먹이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드는 이 불곰을 빵! 총을 쏴 죽인 겁니다. 자, 여기서 팩트는요, 나탈리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두 사냥꾼이요, 너무 놀랬대요. 상태가 딱 봐도 장난이 아닌데 살아있으니까. 나탈리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몇 달 동안 몇 차례 성형 이식 수술을 받았고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했다고. 이게 대박이죠. 곰이 다행히도 이때 배가 안 고파서 배고픈 상황이었으면 바로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나 소, 오리 뭐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듯이 곰 얘네들도 우리가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 순간 장애를 가질 바에 죽는 게 낫다 했지만 이게 남겨진 자식들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장애를 얻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목숨을 구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곰에게 끌려갔는데도 살아남은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새벽 1시경 중국 허페이시 루앙구에 있는 홀리데이 호텔 2301호실. 이 룸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모두 아는 사이. 여자 리윤과 그녀의 남자 사람 친구 양씨, 그리고 리윤의 전 남자친구 리. 와, 관계가 좀 그렇죠? 셋이 즐겁게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던 중 갑자기 띠리링 하더니 호텔 방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 1명이 쓱 들어와. 이 3명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야, 누구야? 갑자기 쳐들어온 이 남자는요, 이거 우리한테 나는 술 냄새인지 지한테 나는 술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온 몸에서 술 냄새가.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팍 쓰면서 입에 담배를 뻐끔뻐끔. 이 남자는요, 당황해하는 이 3명을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3명 다 불법 음란물 거래 혐의로 체포한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딱 꺼내 보여주는데 어디 경찰서 어느 지점 경찰 장운용. 야, 니네 핸드폰이랑 신분증 다 내놔. 경찰이었어요. 경찰 장운용은요, 혼자 3명은 힘드니까 자기를 도와줄 동료 경찰 2명을 더 전화로 부릅니다. 그 경찰 2명을 기다리는 동안 이 경찰 장운용은요, 잡혀있는 여자 리윤의 핸드폰을 막 뒤적여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리윤한테 이것저것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 보조 경찰 2명이 도착했을 때 장운용은요, 야, 지금부터 1명씩 신문하려니까 얘 리윤 빼고 나머지 2명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렇게 장운용은 호텔방 안에서 리윤을 신문하게 되죠. 약 30분 후 이 호텔방 밖에 있던 리윤의 친구 양씨가 갑자기 이제 볼 일이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경찰 1명을 대동해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양씨는 좀 이상한 장면을 봐요. 딱 들어갔더니 장운용이 의자에 앉아있어. 그런데 리윤이 그 앞에 두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양씨는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야? 라고 말하려 했는데 바로 장운용이 소리 빽 지르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그렇게 양씨 화장실 갔다 바로 방에서 끌려 나갑니다. 그런데 1시간여가 더 지난 2시쯤 갑자기 장운용이 보조 경찰 2명한테 야, 그 2명 먼저 파출소로 데려가 라고 말해요. 얘 마저 신문하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방엔 장운용과 리윤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장은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리운, 야오라는 현재 진행형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 야오가 새벽 1시경부터 리운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이 장은용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남자친구 야오가 오전 3시경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나봐요. 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을 찾아옵니다. 2301호실까지 찾아와요. 남자친구 야오는요,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두 번 두드려서는 문이 안 열리니까 계속 두드려요. 얼마나 두드렸을까? 갑자기 문이 낑 열리더니 웬 한 남자가 나와. 그게 누구? 장은용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당신 여자친구 리운이 불법 음란물 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외부인은 볼 수 없다고. 이런 상황에 야오는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방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기다렸을까? 한 오전 3시 30분경 갑자기 웬 경찰 한 명이 이제 막 복도로 걸어와. 그러더니 야오한테 같이 파출소로 가자고 장은용이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호텔방 앞에 이놈이 있는데 이놈도 혐의가 있는 것 같으니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고. 리우는 계속 방 안에 장은용과 함께 있는 상황. 리우는요, 오전 5시 50분이 돼서 파출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로 온 그녀의 얼굴을 보고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얼굴만 또 부어있는 게 아니야. 정신도 애가 좀 멍하니 이상해. 1시간 더 지나 6시 55분이 돼서야 리운, 그리고 리운의 친구 양씨, 그리고 전남친 리, 그리고 남자친구 야오까지 파출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나오자마자 리운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마 어느 정도 예상하실 것 같아요. 리운이 막 울면서 그 방 안에서 장은용에게 폭행에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1시경부터 파출소로 왔던 5시 50분까지 무려 5시간이 넘도록 그에게 고문당했다고. 리운 말로는 이래요. 새벽 1시 30분경 장은용과 자기만 딱 남았는데 갑자기 장은용이 의자에 떡하니 앉더니 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그리고 중요 부위를 막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나한테 봉사하라고. 이 뭔 개소리야. 확 그냥. 당연히 이때 리우는요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뺨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수갑을 뒤로 해갖고 막 채우고 때리면서 꿇으라고. 그러니까 의자 앞에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 꿇고 이제 앉아 있었고 이놈은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이 장면을 화장실 가겠다고 들어왔던 양씨가 봤던 거죠. 양씨가 나가자마자 이 새끼는요 리운의 뺨을 2번이나 더 때렸습니다. 하라고. 자기한테 봉사하라고. 지가 신이야 뭐야 왜 지한테 봉사해. 이후에 이놈은요 걸리적거린다며 두 보조 경찰에게 문 앞에 있는 것들 다 서로 데리고 가라고 했죠. 그렇게 정말 둘만 남았어. 이때 이놈은요 리운을 화장실로 끌고 와서 다 벗으라고. 같이 씻자고. 미쳤다고 지랑 씻어? 그러니까 또 때리고. 씻으면서는 정말 씻기만 했겠어요. 별짓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항하면 또 때리고. 그러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때 누가 왔죠? 리운의 남자친구 야오. 이 새끼가 리운을 성폭행하다가 이제 한두 번 두드리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두드리니 아이씨 성폭행하다가 멈추고 나갔던 거예요. 아, 당신 여자친구 지금 불법 음란 뭐 혐의 있어가지고 외부인 못 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남자친구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 그러니까 동료 경찰을 불러 서로 끌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놈은 리운을 범했습니다. 리운은요 침대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 거 다 끝났을 때 이놈은 야, 네 몸 흔적 안 남게 알아서 정리 잘 해라. 이때 그녀는요 아무 저항도 못한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몰래 이 새끼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숨겨요. 그렇게 새벽 5시 50분경 리운, 장은용과 파출소로 온 겁니다. 리운은요 약 5시간 동안 장은용에게 무려 4번이나 성폭행에 폭행까지 당했어요. 이 얘기 들은 친구들은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건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로 해당 지역 말고 다른 지역 파출소로 가 신고해요. 그런데 이 파출소 직원들이 들었을 때 지금 자기와 같은 동료 경찰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건이 대충만 들어도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더 큰 경찰서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리윤이 땅바닥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울었대요. 시간은 더 흘러 오전 9시경 리윤 플러스 친구들 경찰서로 가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범죄 현장으로 출동. 2301호실 수색을 시작해요. 동시에 장윤용과 리윤의 신체 검사도 진행합니다. 당시 리윤의 볼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양쪽 손목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부분과 오른쪽 그 사타구니 안쪽이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장윤용은 등 쪽 있죠. 등 위쪽에서 아래 허리 쪽으로 쭉 세 군데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2301호실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 변기와 침대 시트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게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거 DNA 검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리윤의 오른손 손톱에서도 면봉 채취, 또 리윤이 숨겨둔 휴지 있었잖아요. DNA 검사 다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침대 시트, 변기, 손톱, 휴지 모두에서 장윤용의 정액이 나와요. 이거는 이 장소에서 이 두 사람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10월 17일 오후 9시경 장윤용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자백해요. 사실 그날 리윤과 성관계 했다. 그런데 모든 건 리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장윤용 왈 사건 전날인 2019년 10월 16일 저녁, 나는 지인들과 만나 술을 좀 마시고 있었다. 그렇게 잘 마시고 있는데 새벽 12시 반쯤 불법 음란물 거래 사건을 접수받았다. 그래서 술 먹다가 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무양구에 있는 해당 호텔로 갔다. 그러니까 술 냄새가 벌펄 났던 거예요. 거기서 이 3명을 봤는데 이제 현장 조사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앙씨와 리가 자꾸 깔짝깔짝 방해를 했다. 그래서 비교적 얌전한 리윤만 빼고 나머지 2명을 보조 경찰한테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였다. 그렇게 모두 떠난 후 나는 리윤에 대한 별도의 신문을 시작했다. 그런데 리윤이 내 앞에서 갑자기 막 옷을 벗어. 가슴을 보여주고 막 내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갑자기 의도적으로 날 유혹하고 도발했다. 나는 그때 술에 엄청 취한 상태였는데 앞에서 여자가 막 그래버리니까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랬으면 안 됐는데 리윤과 성관계를 맺어버렸다.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아침 5시 이후까지 관계를 여러 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주장한 게 만약 리윤 말대로 내가 강제로 했다면 왜 아무런 저항도 안 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요, 당신 등에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게 강제 성폭행 중에 피해자가 긁은 거 아니냐. 그게 저항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윤용 왈, 그거는 아니에요. 저항한다고 생긴 게 아닌 관계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가 막 흥분해. 신나가지고 실수로 긁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경찰 표정 보세요. 아주 그냥 2번 흥분하면 죽어나겠네. 이에 경찰은 되물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리윤 몸에 난 상처들은 뭔데? 손목에 멍하며 뺨도 부어있고 사타구니 안쪽도 부어있더라. 이 말은 관계 당시 다리를 오므리려고 엄청 힘을 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놈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제 경찰이 이 조사를 진행할 때 리윤이 아랫배에 엄청 심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이때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갔더니 가슴 주위에도 어느 정도 출혈이 있었고 여전히 얼굴도 부어 있었고 몸 여기저기 곳곳에 타박상들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도 리윤이 혼자 흥분하고 좋아하고 신나가지고 생긴 거야?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된 성관계였는지 일방적인 성폭행이었는지예요. 누가 봐도 성폭행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장은용은요, 마지막까지 사건 당시 호텔 문 앞에 다른 경찰과 자기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소리를 빽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행동 하지 않았다.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지도 좋다고 했다. 내가 강제로 했으면 왜 가만히 있어? 내가 한 행동은 성폭행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4일 법원은 피해자 리윤과 피고인 장은롱의 몸에 여러 상처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리윤이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장은롱은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 신분으로 피해자를 신문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는 리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건 분명하다. 무릎을 꿇게 하고 수갑을 마음대로 채우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었을 거고 쉽지 않았을 거고 피해자 딴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경찰이었으니까. 그리고 장은롱 이전에도 경찰 신분을 이용 사람 때린 적 있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원은 장은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롱이 그 호텔에 기습한 이유가 불법 음란물 거래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 리윤, 리 그리고 양씨 이 3명 진짜 이 혐의에 연관이 있을까? 그거는 언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저 경찰이 체포한다며 쳐 들어갔을 때 이 3사람이 있던 방 안에서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사건 당일에 이 3명 불법 음란물 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모르죠. 그저 판결문에 리윤이 매춘 전과가 있다고, 리윤의 매춘이 자발적이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19년 10월 17일 그녀는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슬프게도 그녀를 폭행한 사람은 범죄와 싸우고 정의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경찰이었습니다. 장은용은요, 무려 8년 넘게 경찰 일을 해온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지위를 이용 짐승 같은 짓거리를 저질렀습니다. 지가 왕이 된 줄 알았나 봐. 신분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찰이고 나발이고 그냥 범죄자 새끼일 뿐입니다.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제발 이런 일이 없었길 바랍니다. 경찰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이런 똥대가리 같은 놈 하나가 다른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 이미지에 똥물 타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저녁 중국 구이저우 싱이대학 남학생 기숙사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TV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심심해진 학생들은 이날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전 2시 30분경 이때 학생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조용해. 그런데 바로 이때 307호 기숙사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귀염둥이야? 누군가 쉰 목소리로 내 별명을 부르는 것 같은? 이 소리에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웨이츠는 잠에서 얼핏 깨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실눈을 쓱 뜨는데 다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다시 웨이첸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이 이제 막 딱 깊게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오른쪽 뺨이 너무 아파 놀래서 깬 거예요. 깨자마자 뺨을 만졌습니다. 뭔가 촉촉해. 뭐야? 끈적끈적한 피가. 꿈이 아닌 걸 느끼자마자 놀란 웨이첸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 싹! 이번에는 이마에서 피가. 웨이첸은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신을 찌르려는 그 칼을 두 손으로 꽉 쥐어 잡았습니다. 야, 너 누구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창밖에 희미한 불빛이 싹 비치는데 날 공격하는 이놈의 얼굴이 살짝 보이네. 이때 웨이체는 그놈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 앞에서 날 공격하고 있는 놈이 다름 아닌 평소 나와 친했던 내 룸메이트, 내가 2층에서 자고 있으면 바로 내 아래 1층에서 자고 있었던 롱스시였거든. 웨이첸이 당황해가지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롱스시는 웨이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다시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돌아가 있는 놈의 공격을 다 피합니다. 하지만 이놈 끈질겨. 둘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 둘 다 침대 2층에서 떨어져요. 이때 웨이체는 아프고 나발이고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롱스시를 밀어내고 방에서 뛰쳐나와요. 롱스시 또한 바로 뒤따라 웨이첸 뒤로 바짝 붙는데 여기서 또 막 웨이첸 어깨를 죽으라고 죽어. 어깨가 칼에 찔린 이 상황에서도 웨이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난 죽을 테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웨이첸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면에서 롱스시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달리기가 훨씬 빨라. 롱스시를 멀리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웨이체는요 막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친구가 있는 기숙사 위층으로 달려갔어요. 야! 이 친구는요 뭐야 이 시간에 하면서 잠에서 깨는데 웬 웨이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웨이첸은 벌벌 떨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피었대요. 거기다 얼굴도 칼에 긁혀가지고 입 쪽에서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빨간 마스크처럼 피까지 막 나 있으니 이 친구 너무 놀랬겠죠. 웨이첸은요 정말 다행히 목숨은 구했어요. 지금 화면에 웨이첸 얼굴을 잘 보시면 입 쪽에 찢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한편 웨이첸을 놓친 롱스시는 다시 기숙사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기숙사에 웨이첸과 롱스시 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총 5명이 쓰고 있었단 말이죠. 롱스시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룸메이트인 이멀과 이랑은요 깨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앞서 이 모든 상황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때 우린 자고 있었으니까. 그저 이 두 사람 눈에 지금 이 상황은 롱스시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막 짐을 싸.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야 롱스시 너 어디 가냐? 이 물음에 롱스시의 대답. 신경 쓰지 마. 이 말 남기고 나가버립니다. 롱스시가 떠나면서 숙소는 다시 조용해졌죠. 그렇게 이멀과 이량이 다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때 한쪽 방에서 질퍽질퍽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좀 너무 이상하니까 이멀과 이량이 불을 킨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렇게 소리가 난 방으로 달려가는데 갔더니 엄마 다른 룸메이트인 하오진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목을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들이 들었던 질퍽질퍽 이상한 소리 그건 하오진이 공격을 받으면서 피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란 이 두 사람은요 바로 기숙사를 뛰쳐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요. 그렇게 하오진은 학교 근처 병원으로 보내지는데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과다 출혈로 사망합니다. 와, 같은 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2명이 공격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웨이첸 그리고 이멀과 이량의 진술을 토대로 롱스시가 범인이구나 글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요 학교 내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학교 해당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롱스시는 절대 이런 짓 할 애가 아니거든.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은 주위 평이 다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라는 평이 있어.
걔 되게 얌전한 앤데? 걔가? 선생님 눈에 롱스 씨는요, 너무 똑똑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뭐라도 큰일 하나 할 학생으로 보였었대요. 그리고 그를 아는 학생들 또한 학교 학생들 사이에 무슨 큰 회의할 게 생기면, 고민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롱스 씨한테 상담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현명하게 늘 잘 판단을 내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밤에 룸메이트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롱스 씨는 1986년 구이저우성의 작은 촌에서 태어났어요. 집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롱스 씨의 공부를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이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 열심히 했대요. 롱스 씨는 커가면서 이 촌 생활이 싫었어요. 이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생각이 열심히 공부하면 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하지만 삶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2번 다 서울대는 안 되고 그 밑에 대학교들이 된 거예요. 아,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본인은 재수를 원했어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 더 이상 재수 돈 못 해줘. 그래서 결론은 자기 선에서 가능했던 대학, 신인민족사범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이거 우리 집 가난해서 이거 못 대줘. 그래서 스스로 대학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롱스 씨는 약간 사회를 알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이 학교를 평범하게 졸업하면 대부분 교사, 교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학교가 솔직히 그렇게 알아주는 학교도 아니고 월급이 알아보니까 박봉이야. 사회에서 그닥 메리트가 없어. 교사나 선생님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닌 좀 더 다른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늘 이 고민을 하던 롱스 씨는 사회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맥을 넓히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공부도 잘하지만 반대로 잘 가르친다로 이제 말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샤바샤바.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학원에서 과외를 받고 학교 내에서 공부하랴 과외하랴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때 롱스 씨는 여러 인맥으로 인해 그 지역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잘 가르친다면서요? 우리 애 서울대 보낼 수 있겠어요? 이런 롱스 씨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당시 롱스 씨의 개인 과외 비용은 시간당 100위안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엄청 높은 거래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따라올 수 없는 가격. 대학 시절 롱스 씨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성공 기로에 올라선 듯 보였죠. 그러다 대학교 2학년 첫 학기에 그에게도 그것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자. 중문과 후배 한 명을 사귀게 된 거예요. 연애가 처음이었던 그는요,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롱스 씨가 이때 돈을 잘 벌었어요. 그 돈을 다 여자친구한테 쓰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가 이러면 행복해 하니까.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해요. 짧은 겨울 방학이 지났을 때 그의 연애도 끝이 납니다. 처음 겪는 이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롱스 씨 기숙사에 처박혀 하루 종일 술만 마십니다. 참,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고 또다시 미친 듯이 연애하게 되는 건데 여튼 한 번의 이별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니, 스스로 인생을 망쳐요. 학교 수업도 안 가고요. 과외도 하지 않습니다. 아, 몰라, 나 힘들어. 그냥 술 마실래. 말수도 줄어들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누군가 뭘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도 이리저리 이상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은 환영한다 등등등. 아니, 롱스 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니 룸메이트들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롱스 씨가 대화 자체를 안 할라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걸릴 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다. 롱스 씨 스스로 치료하는 수밖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긴커녕 그의 성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기숙사에서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룸메이트들과 안 싸우는 날이 없어. 돌아가면서 다 싸우는 거예요, 다. 룸메이트들은 기가 찼습니다. 어쩜 연애 한 번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처음에 룸메이트들은요, 첫사랑에 좌절해 힘들어하던 롱스씨가 만만한 룸메이트 우리들에게 화풀이를 한 거 아닌가, 감정을 폭발시킨 거 아닌가. 정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너무 이거는 좀 동기가 어이가 없는데? 롱스씨를 찾아 헤매던 경찰은요, 2011년 10월 30일 저녁 그를 체포합니다. 모든 걸 바로 인정해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왜 공격하고 왜 죽인 거야? 이 물음에 그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 했대요. 그냥 인생이 지루해서요. 살맛이 안 나서. 아니, 살맛이 안 나면 지 혼자 죽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엄한 사람을 죽여? 진짜 그 이유야? 그냥 살맛이 안 나서 재미없어서? 나중에 경찰은요, 롱스씨의 성장 배경을 알아보다 약간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롱스씨 가족이 가난했어요. 롱스씨도 학업 지원이 어려웠지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도 똑같았거든요. 이 형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형이 스스로 노력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형은 일본어를 부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일본어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하느님도 진짜 무심하시지. 형이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형이 죽은 후 가족은 막내 아들이었던 롱스씨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롱스씨 보이지 않는 여러 압박, 압력을 느낀 거예요. 시간이 지나 현재 대학교에 합격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3 때 학생들 대학교에 들어가면 미팅에 MT에 연애도 하고 그렇게 재밌다는데 이때 롱스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그 대학 캠퍼스 생활을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에 첫 입학을 했는데 이거 뭔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 나는 대학교도 무슨 홈페이지 보니까 사진은 삐까뻔쩍 하더만. 가서 봤더니 이거 뭐 강의동과 기숙사는 모두 벽돌로 쌓아 만든 오래된 집이고 운동장도 진흙밭에 교육 여건이 뭐 이렇게 안 좋아? 점점 이 아름다운 대학의 꿈이 깨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닌 학교 수업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교실에 와서 자율학습하래. 자율학습.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숙제 내주고 다음날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뭐야. 내 고등학교 때 수업과 다를 게 없잖아. 여기서 약간 사회 현실에 반감을 느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첫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 사건으로 롱스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 누구한테? 사망한 하오진과 웨이첸한테. 그렇다면 당시 그 기숙사 방 안에 룸메이트가 5명 있었어요. 왜 그 5명 중에 하오진과 웨이첸을 타겟으로 했냐? 그 이유는 그냥 나랑 더 친했으니까. 특히 하오진 걔는 나랑 똑같았거든. 뭐가? 하오진도 집에서 막내거든. 그런데 딱 하나, 나랑 차이점은 걔는 형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자랐어. 지 가족들이 지한테 그랬다대. 하우진, 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너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즐기면서 살면 돼. 라고. 나도 똑같이 우리 집 막내인데 난 대학 하나 오는 것도 전전긍긍하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즐기면서 살라 했다고? 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일하고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랑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하우진을 공격했던 겁니다.
질투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죠. 하오진의 목을 벤 후 롱스시는 자기 침대 위층에 있는 웨이첸을 노렸습니다. 딱 2층 올라가서 자고 있는 웨이첸의 이제 목을 똑같이 베려고 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잘못 그었어. 그 고통에 웨이첸이 깨버렸네. 둘이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이 이어졌고 웨이첸이 밖으로까지 나가버렸죠. 좀 쫓아가다가 이거 재수 없으면 다른 애들까지 시끄러워서 깰 것 같아. 그래서 웨이첸 쫓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이후 바로 기숙사로 돌아가서 서둘러 짐 정리를 했죠. 그리고 도망. 그가 바로 향한 곳은 근처의 한 절이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깊은 죄를 지었다는 걸.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막 기도를 올렸다는데 이미 일은 벌어졌죠. 하오진이 사망해버렸는데 웨이첸의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는데 결론은 롱스시 2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1명은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살해의 이유 또한 질투? 절대 용서 안 되죠. 중국 법원은 CR 없잖아요. 사형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2일 바로 사형 집행돼서 죽었대요. 사람의 질투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이 내가 불행해진다고 하죠. 오늘이 딱 그 짝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